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결의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우리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원래 봄은 햇살로 오고 가을은 바람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래 옛날부터 가을에는 독서하기가 좋은 계절이고 또 독서뿐만 아니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원래 한자 문화권에서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천문학의 반대 개념이 다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작게 보면은 문사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거쳐야 했습니다. 문사철이라는 문학은 당나라 당시를 얘기하죠. 당나라가 문화의 가장 큰 번이었고, 지금도 중국의 학자들을 만나보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자기 역사에서 당나라라고 당제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화의 번성기라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당나라 역사가 618년에서 정말 907년까지 290년 동안 20명의 황제가 거쳐갔었죠. 그 290년 기간에 거쳐가지고 이백과 두보와 맹호연, 한유와 같은 기라성 같은 시인 묵객들이 그 시대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선비 대접을 받았었고, 지식인 대접을 받았고, 교양인 대접을 받았었죠. 역사는 뭡니까? 역사는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라는 거죠.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무제 유철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마천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 사마천에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역사는 편년체 역사, 그러니까 연월일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여졌던 역사서에서 사마천이 오면서부터는 기전체 역사로, 사람 중심의 역사로 쓰여져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 시대가 어지럽고 복잡할 때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춘추 전국 시대 때는 거의 편년체 역사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춘추 시대라는 단어 자체는 BC 770년, 그러니까 기원전 770년에서 403년까지를 춘추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국시대는 이거는 공자가 노나라 역사를 기술했던 춘추에서 유래하죠. 그 다음에 전국시대라는 것은 BC 403년에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BC 221년까지의 역사를 전국시대라고 하죠. 전투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절이야말로 학문적으로 훨씬 더 번성하고, 사람이 절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랄지 교양이랄지 학문 같은 것들이 많이 오게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동양에서는 이렇게 문사철을 얘기할 때 그때의 철학은 주역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역을 생각을 할 때 점을 보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주역이야말로 사상의 모든, 심지어 공자님마저도 위편삼절이라고 할 정도로 가죽굴이 3번 정도 떨어질 때까지 맹렬히 공부했던 학문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과 사마천의 사기와 당시를 알는, 이걸 알아야만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학문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걸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인문학의 대표작들이죠.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서양에서도 또 반드시 베이스에 이 학문이 깔려 있어야만이 문학과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이 되죠. 그거는 첫 번째는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로마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서양의 문학, 서양의 예술이 이 셋을 기본 바탕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행에서도 반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소설을 볼 때나 시를 볼 때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도 그 반도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서 가장 필요한 학문들의 기본 주체가 바로 그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가장 강건한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된 나라, 그 다음에 요즘에는 경제대국들을 갖다가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의 강대국은 뭐가 결국은 이끌어 나갈 것이냐?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앞에 보시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백범 선생은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민족의 현실을 갖다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길인지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첫 번째 구절이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면 족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내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높은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전체 인류 전체로 보면은 지금이 갖고 있는 인류 자연과학의 힘만으로도 살기에 넉넉하다. 지금 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류에게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런 마음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우리가 이 문화의 힘만 발전시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력만으로도 20억 인구가, 당시에는 인구가 20억이었습니다. 백범 선생이 70년 전에 있을 때 이 인구가 살만하다. 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인류에 넘치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문장입니까? 저는 청소년기 때 이 백범일치 속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 문장을 보고서 정말 백범 선생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투사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가슴속에 흐르는 그 혈관에는 이렇게 넓고 폭넓은 인류애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힘, 이 문화의 힘.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근세사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또 일제 36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돼가지고 1950년에 동족 간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져서 거의 황무지에서 오늘날 경제 번영을 일으켜 갔어요. 세계에서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 부모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의 우리 그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고 엄청난 교육열이 뒷바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문화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까지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문화는 반드시 교육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백범 선생도 늘 강조했던 게 교육이었죠. 우리 한민족의 교육.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들 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우리 독서량은 꼴찌 수준입니다. 1년에 6.7권에서 8.3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인구의 39.9%는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 6.7권에서 6.4권입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같은 문화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 한 달 독서량이 보통 5권은 됩니다. 우리가 주변 국가들 보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2.7권, 그리고 저쪽 말레이시아가 연 독서량이 1.5권이었었는데 국가적인 정책으로 엄청난 노력을 경과 15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도 1년에 12권까지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독서량은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저의 독서 스승은 3분이 계셨습니다. 저의 독서 스승은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독서를 해야 할 것인가. 제 독서 스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군주론을 썼던 그 마키아벨리.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분이죠. 1469년생이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미켈란젤로보다 6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그 동시대의 사람이 여러분 천재 중에 천재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1452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 천재들이 살아갔던 시절에 마키아벨리는 독서에 대한 저의 자신이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513년도에 자기 친구였던 프란체스코 베토리한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 보게 되면 제가 그걸 읽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제가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준 거죠. 저녁이 되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 서재로 들어간다네.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 흙과 먼지가 묻은 일상복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지. 그리고 나는 옛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의 정원으로 들어간다네. 그분들은 나를 정답게 맞아주시고 나는 혼자서만 음미할 수 있는 지혜의 음식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지. 나는 옛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과 지혜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다시 태어난다네. 그리고 그분들께 서슴없이 질문을 드리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 숨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러면 그 성현들께서는 나에게 정답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분들과 나누는 4시간의 대화 동안 나는 전혀 피곤함을 모른다. 심지어 가난함도 두렵지 않아.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서재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일상복을 벗어버리고 당시의 관복이라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옷 하나로 인류의 스승들 앞에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독서를 하는 것 자체가 옛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의 정원으로 들어가서 지혜의 음식을 나눠 먹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독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재에 들어가면 도서관에 가면은 거기 인류의 스승들이 다 계시잖아요. 뭐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타산 정혜영 선생, 이수신 장군 모든 분들이 서재에 다 계시죠. 그 지혜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동안 내 자신이 굉장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떨림과 그런 설레임이 독서를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독서는 습관입니다. 독서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나에게 독서를 항상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한 번도 여겨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저녁에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거기에 서재에 들어가서 한 시간도 분들과 글을 나눕니다. 그 책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이었는지. 시를 읽을 때도 여러분 시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어떤 대목인 줄 아세요? 연과 연, 행과 행 사이의 침묵입니다. 시인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행간 속에, 그 침묵 속에 시인의 한숨과 탄식, 시인의 눈물과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독서의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초보 독서자들은 글자로 읽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문장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문단으로 읽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스캔이 됩니다. 공자도 남아수도 오고서라고 사나이 한평생에 적어도 5수레바퀴만큼의 독서를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독서는 엄청난 무기이고 엄청난 권력이고 엄청난 양식입니다. 전쟁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기는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제가 제자한테 물어보면은 뭐 미사일부터 시작했고 핵폭탄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옵니다. 전쟁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기는 용기라고 합니다. 그 용기. 가장 큰 재산은 뭐냐? 우정이라는 거죠. 우정.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라이벌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생활에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가장 소중한 수많은 세월 동안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라이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분신이고 가장 소중한 벗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마키아벨리는 독서의 지침을 줬다면은 저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활동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독서를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거나 유쾌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문장을 대할 때마다 당신의 지적 능력만을 믿지 말고 억지로라도 외우도록 노력해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고 친숙해지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어쩌다 당신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닥치더라도 그 고통을 치유할 문장이 마음속에 새겨진 것처럼 언젠가 그 고통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유익할 것 같은 문장을 만나면 표시해두라. 그러면 그 표시가 당신의 머릿속에 석회로 남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다 달아버리고 말 것이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19세 때 키케로의 철학의 권위를 읽고 내가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열정을 그때 처음 이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철학과 문학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독서를 하면서 그렇게 언더라인을 치고 암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1900년에 죽은 프리드리히 니체도 그래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통해 가지고 나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오로지 피로서 쓰는 것만 사랑한다. 피로서 써라. 그러면 그 피가 그대의 정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타인의 피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빈둥거리면서 독서하는 이들을 경멸한다. 피와 잠언으로 쓴 책은 읽히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암송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정말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은 오로지 학교 공부에 전념을 하느라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독서마저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성 개발이 아니라. 빨리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지금 아마 세계 학부모들이나 세계의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그 집단들이 있죠. 미국 동북부 지역에. 어디죠? 아이비리그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아이비리그일까? 아이비가 뭡니까? 담쟁이잖아요. 그 동부 이렇게 명문대학, 하버드, 예일,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다트머스, 브라운, 콜롬비아, 코넬, 이 8개 대학은 이걸 아이비리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건물 전체가 다 담쟁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래된 대학들이죠. 하버드 대학만 해도 1636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우리 1636년이면 우리가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예일 대학은 1701년이고 그 오래된 대학들이 다 담쟁이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왜 담쟁이를 그렇게 심었느냐 물어봤더니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들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은 욕구만 있지 왜 가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에 왜 뭐 하기 위해서 거기 가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1600년대, 1700년대 미국 사회에서 대학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선 집안이 받쳐줘야 되고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고 공부도 받쳐줘야 됐죠. 이 상황 속에서 아이비리그 가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비리그에서 대학 졸업식 전에 클래시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담쟁이를 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왜 담쟁이를 심었을까요? 혹시 담쟁이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우정입니다. 우정. 담쟁이의 꽃말이 우정이에요. 근데 담쟁이를 보게 되면은 그 담쟁이를 심은 이유를 저는 우리나라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더 가슴에 와닿게 됐어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꼭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올라간다. 푸르게 그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가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벽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때마다 이 담쟁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비리그라는 거는 그때 미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게 바로 담쟁이를 심는 이유예요. 그 담쟁이를 심는 이유가.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학부형들이 오로지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어하는 욕구만 있지 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아무것도 제시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계의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할이 있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이죠.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게 문화와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의 우리 민족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독서의 힘을 가집시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민족의 내성을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이걸 우리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피로 심고 있지 않나.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 백범 선생이 얘기했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처럼 그 인류에 우리가 그렇게 일제에 의해 가지고 고통과 탄압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백범 선생은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기에 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오직 내가 한없이 바라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세계 평화에 일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점에도 이게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잖아요. 독서를 해야죠. 독서와 문화. 100번 얘기했듯이 문화의 힘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이 무력과 경제력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거죠. 인류에게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발전시키는 오직 문화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문화.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6,5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인구 100만 이상이 쓰는 언어는 20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유의 한글은 이미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분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의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이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지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미래 사회를 개척해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리라.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혹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고 끊임없이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우정이라는 거. 참. 우리 또 참 그분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 속에 저는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를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요즘 세대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제 식으로 풀이해서 해석하자면은 멀리 먼 길 떠나려 할 때 처자를 막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이 모두 다 나를 외면해 내가 외로울 때 바로 저 마음이야 믿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탐배가 조각나 구명령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외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여기는 모든 사람을 죽여도 좋으나 세상의 빛과 평화를 위해서 저 사람만은 살려다오 외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만의 이 세상 떠나려 할 때 그래도 하나 있으니 웃으며 마음 편히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하면서 고개 돌릴 그 한 생각에 알량한 유혹을 물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삶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 성공은 인생입니다. 천지가 가장 고운 것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중에 가장 고운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말 중에 고운 것이 글이고 글 중에 고운 것이 시죠. 제가 요즘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 언어를 보면은 너무 욕이 많아요. 너무 공격적이요. TV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가끔 보다 보면은 겨우 한다는 소리가 부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작살내버리겠다, 상대방들을. 이거 무의식 중에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더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고 더 아름다운 말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못 씁니까? 정말 언어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조지 F.S. 나이, 미국 역대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잖아요. 그분도 얘기를 하셨죠. 과거에는 하드 파워의 시대에서 소프트 파워의 시대로 전환한다고. 군사력과 경제력의 시대에서 이제는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선진국에서 제가 한 150여 개국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제가 많은 얘기들 학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은 선진국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분들이 말씀 중에 선진국 우리가 군사력을 많이 갖고 있고 경제력이 부강한 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예요.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언어만 아름다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슴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것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스승이 준비되면 제자가 나타나고 제자가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